프랑스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던 한 직원이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여러 경험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엘트먼입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저에게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나라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중국과 북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통적인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뒤로 한 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니 과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든 사건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의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외교적 신호로 보였죠. 한국이라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경제적, 외교적 위상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며 자신만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형은 북한이 러시아로 기울어지면서 중국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예전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쓰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러시아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이동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상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은 중국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차분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적극적인 회유 전략이 뒤따랐을 텐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죠. 이는 단순히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은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주목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북한이 러시아로 기울어지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단기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중국만큼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그 선택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은 중국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며 중국을 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균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이는 북한을 더욱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어 보였죠. 북한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축 사이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국을 잃는다면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대신 장기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이라는 중요한 동맹을 잃는 대가가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중국의 변화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비자 면제를 시행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관광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과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중국에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반도체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며 중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한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놓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러한 한국의 유연성과 독립성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을 멀리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양국 모두와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류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정치와 경제적 협력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 열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지 문화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단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국의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위치를 구축해온 나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외교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중국에게 필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외교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변화가 단지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이름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지 이런 대기업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 바로 중소기업들의 활약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한국 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접한 사례는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시작했지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액세서리 분야에서 이 회사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류와 협력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제품의 가치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의 매력이라는 감성으로도 포장되었습니다. 이 접근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한국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었어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의 몇몇 중소기업들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내놓았고 이 제품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민첩성 때문이었죠. 이런 기업들의 성공은 한국 경제의 다층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단순히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며 상생하는 구조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입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이 손대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 경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점은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정부는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중소기업을 단지 작은 회사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의 성공을 우리 모두의 성공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보였죠. 이런 상호 협력적인 생태계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제품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K컬처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단순히 상품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죠. 한국 경제의 성공이 단지 몇몇 대기업들의 업적이 아니라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은 기업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가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빛내고 있었죠. 저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지 기술력이나 자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협력, 유연성,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혁신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그리고 음식까지 이른바 한류라 불리는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재미나 트렌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점을 체감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조사하면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K-팝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죠. 저는 팬들의 열정을 관찰하며 이들이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류 스타들은 단지 무대 위에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패션, 화장품, 음식 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류 드라마에 등장한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한 드라마가 방영된 후 촬영지였던 서울의 거리는 전 세계 팬들로 북적였고, 이는 단순한 관광 수익을 넘어 한국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받고 있었고, 이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 한식의 세계화는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며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교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 콘텐츠를 넘어 국제관계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소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경제 강국 한국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저는 한국이 가진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깨달은 것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부터였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축 사이에서 양극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특한 외교적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며 독립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오랜 군사 동맹국이자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핵심 파트너죠.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줄일 것을 압박했을 때 한국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며 지역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려 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며 모든 선택에서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둘째는 원칙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강대국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외교적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국이 가진 이런 균형 감각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력과 자립을 동시에 이뤄낸 모습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죠. 그들은 이 균형을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존재감이 그들의 경제적 성공, 문화적 영향력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었지만 알아갈수록 이 나라가 가진 매력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특히 몇십 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해 세계 손꼽히는 강대국이 된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며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공항의 효율성과 현대적 디자인은 이미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한편, 고궁과 한옥마을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풍경은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경주는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간직한 도시였고, 부산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의 활기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매력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대와 친절로 저를 대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저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했죠.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왜 스마트 국가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어느 날,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들고 걷다 보니 종로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크지 않은 서점은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며 책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둘러보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점 주인인 그는 제가 고르는 책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문학 중 외국인이 읽기 좋은 책을 찾으시나요? 그는 저를 책장이 있는 쪽으로 안내하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일상과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에요. 번역도 매끄러워 외국분들이 읽기에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서점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은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서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죠. 부모님께서는 책을 사람을 읽는 매개체로 여기셨고 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 이 서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점이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한국인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었어요. 경제적 불평등이나 고령화 같은 과제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나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와 경제사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이번 방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일정 중 하나였어요. 그는 저를 연구실로 초대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기술 혁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있죠. 그의 말은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 직후의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그 시기를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은 거의 폐허 상태였고 전 국민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강한 회복력을 심어준 것이죠. 그는 또한 경제 성장기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단순히 정책이나 외부 자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진 근면함과 교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집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히 자료를 통해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진 문화적 힘에 대해서도 강조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은 단순히 전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 성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돕는 방식이죠.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산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선 풍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도시를 바라보며 어제 만난 학자가 했던 말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국민들의 정신에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위치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회복력과 열정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여정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부산항의 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과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들의 회복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지 경제적 강국이나 문화적 중심지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균형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감동과 배움을 간직하며 다시 방문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그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은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스미스예요.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최근 들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들리고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김치나 불고기를 파는 레스토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한국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도 저는 정작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 이 의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엔 그저 궁금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매력이 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직감도 있었어요. 이걸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었거든요. 한국의 인기 비결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상사도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고 곧바로 프로젝트가 승인됐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서 출발 전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건 한국이 정말 다채로운 나라라는 거였어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그들의 문화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한국인들의 정신은 어떤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가슴이 설렜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한국의 첫 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들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무지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없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가 하면 그 사이로 전통적인 기와 지붕도 보이더라고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다였어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현대적인 모습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고궁이 있는가 하면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건물 옆에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갔죠. 걸어다니면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쪽에선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종로 지역이에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들 사이로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이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고요함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한 한국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사진을 찍고 나서 그 가족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 하나를 바로잡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친절하고 개방적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까지 해주더라고요.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순 없었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해질 무렵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외국인 커플이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이 도시는 너무 바쁘고 경쟁적이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하루 동안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도시는 정말 다채롭다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여유가 있고 세련됐지만 따뜻함도 느껴지는 이런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매력은 바로 이 조화에 있다는 걸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예약했죠.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사로 향하는 길,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스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와,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날 일정 중 차 명상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았죠. 스님께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라고 하셔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던 중 큰 실수를 했어요. 차의 맛과 향에 감탄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맛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버렸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스님의 표정도 조금 굳어진 것 같았고요. 옆에 있던 한국인 참가자가 조용히 귓속말로 말해줬어요. 차 명상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 명상이 끝난 후 스님께 다가가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통역의 도움을 받아 제 실수를 설명하고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차의 맛에 감동해서 무의식적으로 말해버렸어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감탄이 오히려 우리 차의 가치를 잘 보여줬어요. 다만 차 명상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걸 기회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뭔가를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하나의 수행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 경험 이후로 절에서의 모든 활동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새벽 예불, 108배, 바루공양.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죠. 특히 차 명상을 다시 할 때는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오랜 전통과 깊은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문화가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바로 이거구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죠. 첫 번째로 경험한 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었어요. 호텔 와이파이 속도에 놀랐는데 거리의 공공 와이파이는 더 빨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이래서 한국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렇게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최신 가전제품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AI가 탑재된 세탁기, 벽에 걸 수 있는 얇은 TV.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직원분,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시만요라고 하고 다른 직원을 데려오셨어요. 아마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곧 데려온 다른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비록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제가 경험한 건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어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쓰레기가 지하로 자동 수거되는 시스템, 원격으로 제어되는 가로등,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신호등. 이런 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식당에서도 대화 대신 각자 핸드폰만 보는 가족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개발자분께 제 생각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디지털 디톡스나 건강한 디지털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은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사람들의 열정과 창의력이라는 걸 느꼈죠.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가를 산책하기로 했죠. 통역 없이 혼자서 아침 일찍 동네 골목을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마침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라는 거였죠. 영어 메뉴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영어로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 접시를 들고 나오셨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음식 샘플이 담겨 있었어요. 떡볶이, 김밥, 순대, 할머니는 하나씩 가리키며 천천히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따라 읽어보려 노력했죠. 결국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할머니께서 김밥 하나를 더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옆 테이블의 손님이 "그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이런 작은 친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엔 동네 공원을 가봤는데 거기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비슷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호기심에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같이 할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죠. 서툴렀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오면 항상 환영해요. 우리도 한때는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한국의 역사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은 자기가 가는 길은 아니지만 제가 가려는 곳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호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관계와 정을 잃지 않은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는지 궁금했죠. 먼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이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공부가 과연 좋은 걸까? 그래서 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도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 이런 모습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다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인인데 의사소통은 잘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런데 병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놀란 건 진료비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어요.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놀란 건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다녀봤는데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본 노숙자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사회 시스템의 견고함,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외국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한국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면모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궁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조화예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이 요소들이 한국에서는 놀랍도록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조화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감동받았어요. 힘든 역사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하는 정신.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도한 경쟁,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 격차 등.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죠.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을 단순한 취재로 끝내지 않고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찾아와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혹은 첨단 기술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꼭 다시 올게. 그때는 더 깊이, 더 오래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이 느낌. 아마도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 아닐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이번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한국은 매력이 끝이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안녕이에요. 한국, 사랑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